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을 나타냈습니다.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이 모두 낮음으로 기록된 건 지난해 11월 주간 위험도 평가 기준이 마련된 뒤 처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세부 계통 BA2.12.1 13건이 국내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남아공에서 유행하는 BA4와 BA5도 각각 1건과 4건 추가로 검출됐는데 방역당국은 이들 변이가 새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 원숭이 두창 확산이 유럽에서 열린 대규모 파티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세계보건기구 WHO 고문이 말했습니다. WHO는 그러나 유럽과 북미에서 원숭이 두창 전파를 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감염자 대부분이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여러 나라로 확산하자 방역당국이 관련자 입국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은 모두 입국때 발열 체크와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하고 입국 3주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밀가루 등의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하반기 밀가루 수입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대두유와 해바라기 씨유에 매겨진 5%의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평가하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처음으로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기준이 마련된 뒤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1월 첫째 주에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이 권역별로 매우 낮음과 중간 등 각각 다른 위험도를 나타냈고 11월 넷째 주부터 12월 다섯째 주까지 그리고 올해 3월 첫째 주에서 다섯째 주까지는 전국이 매우 높음으로 유지됐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100%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 BA2.12.1이 13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BA2.12.1의 국내 감염 사례는 누적 32건으로 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세종화된 BA4와 BA5는 각각 1건과 4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BA4와 BA5의 국내 누적 감염 사례는 각각 2건, 6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신규 변이의 유입과 국내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3차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서 돌파 감염 우려도 커지는 것이 코로나19 유행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전파 상황이 뚜렷이 안정되고 있다고 선전하는 가운데 백신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제약회사들이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들도 개발했지만 세계적 범위에서 이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각기관지 민주조선도 사설에서 많은 나라에서 백신 개발 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안정된 생활 환경에 대한 낙관과 신심을 가져다 주기에는 너무도 불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 17일엔 코로나19 치료법 기사에서 백신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튿날인 18일자에서도 백신 접종은 사활적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5세 미만 아동에게도 효과가 있음을 임상시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현지 시간 23일 생후 6개월에서 4살 아동에게 성인 접종량의 10분의 1 용량인 3마이크로그램을 3차례 접종한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80%로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는 이에 따라 이번 주 후반 미 식품의약국 FDA에 5세 미만 아동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제약사인 모더나는 지난달 말 이미 5세 이하 아동용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FDA는 다음 달 15일 외부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이 유럽에서 열린 두 차례 대규모 파티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사건인 것 같다고 세계보건기구 WHO 고문이 설명했습니다. WHO는 유럽과 북미에서 원숭이 두창 확산이 억제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파티 모습입니다. 이 파티와 벨기에에서 열린 광란의 파티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 간 성관계에서 최근 선진국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이 비롯됐다는 게 유력한 가설이라고 WHO 고위급 고문이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헤이만 런던 위생열대 의학대학원 교수는 원숭이 두창이 감염자의 병변에 밀접 접촉했을 때 퍼진다며 성적 접촉이 전이를 증폭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하지만 원숭이 두창 전파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nd the thing I just want to say here is that this is a containable situation, particularly in the countries like where we are seeing these outbreaks that are happening across Europe, in North America as well. WHO는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와는 다른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We can say that this is a DNA virus. The mutation rate is much lower than for RNA viruses, and so it's a very stable virus. 또 원숭이 두창 확진자 대부분은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성행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병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 덴마크 생명공학 업체가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된 여러 나라와 백신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사의 천연두 백신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원숭이 두창용으로도 승인받았고 유럽연합에서도 승인이 추진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자 덴마크의 바이오 업체 바바리안 노르딕에 천연두 백신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바리안 노르딕이 개발한 백신은 유럽에서 천연두 백신으로 허가받았지만 2019년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에도 쓸 수 있다는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인바넥스, 미국에서는 지네오스로 불리는 이 제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백신으로 허가된 제품입니다. 폴 채플린 바바리안 노르딕 최고 경영자는 수십 개국으로부터 백신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재 재고량은 많지 않지만 몇 주나 몇 달 안에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백신을 대량으로 비축한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뿐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처럼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지만 전파력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보다 치명률은 높아 주의가 필요해서 방역 당국이 국내 유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은 천연두로 불린 사람 두창과 증상은 비슷합니다. 발열과 두통, 오한 등을 시작으로 감염 사흘까지는 주로 얼굴에 발진이 생기고 이후 온몸으로 번져 수포나 농포 등으로 진행해 최대 4주까지 나타납니다.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가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최근 치명률은 3에서 6%로 보고돼 코로나19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사망 사례는 주로 소아에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에 비해서는 3, 4배 정도, 최근에 비교하면 한 10배에서 20배 정도일 수 있는 거죠. 소아 같은 경우는 피부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 2차 감염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소아에서의 사망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천연두나 코로나19와 달리 전파력은 낮습니다. 침방울을 통한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지만 같이 생활하는 수준의 밀접 접촉이 이루어져야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장 3주에 달하는 잠복기에는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무증상 전파가 빈번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우려는 없다는 평가입니다.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잠복기에 있는 그 감염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아서 검역을 철저히 한다면은 이게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면서 해외여행이 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방역당국도 환자 발생에 대비해 진단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숭이 두창 전용 백신은 없지만
두창 백신 접종으로 85%에 달하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내에는 생물 테러 등 비상 상황 대응용으로 3,500만 명분이 비축돼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 18개국에서 원숭이 도창이 확산하자 방역당국이 관련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여행이 늘고 있고 원숭이 도창 잠복기가 최장 3주로 긴 점을 고려해 국내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입 차단을 위해 원숭이 도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은 모두 입국 때 발열 체크와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귀국 뒤 3주 이내에 38도 이상 발열이나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 등 원숭이 도창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우선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원숭이 도창 발생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이나 유증상자와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 도창이 자칫 반려동물로 옮겨가면 유럽에서도 풍토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 원숭이 도창이 아프리카 밖에서 확산하는 조짐으로 볼 때 유럽에서도 반려동물을 숙주 삼아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 질병관리예방센터는 원숭이 도창에 노출된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병원균이 야생 생태계로 옮겨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센터는 특히 청설모 같은 설치류가 바이러스 숙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람에게서 동물로 전이되는 게 이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 부족 사태와 기후변화로 도시가 가라앉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텐진에서만 매년 5cm씩 땅이 가라앉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를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존의 수도인 자카르타가 점점 물에 가라앉으면서 이 수도 자체를 옮기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섬이 한 17,000개 정도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에 따른 지반 침하 문제가 겹치면서 세기 말이면 해안 도시 대부분이 바닷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구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인 자카르타를 보르네오 섬의 동키리만탄으로 옮기겠다고 201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해발 고도가 평균 7.92m에 불과하면서 홍수나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한 쓰나미 등이 아주 매우 취약합니다. 예. 또 해수면 상승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분별한 지하수 치수로 해마다 7.5cm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예. 해안 제방을 쌓아도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도를 보르네오 섬 동부 킬리만탄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예, 말씀하신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도시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설명이신데요. 지금 다른 국가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제 미국에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었죠. 플로리다주에 있는 12층 아파트가 붕괴된 사건이었는데요. 네. 31명이 실종되고 9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아주 대형 사고입니다. 예. 당시 아파트가 붕괴됐던 가장 주된 원인은 노후, 그다음에 집안 침하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 사고가 발생이 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은 땅이 가라앉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요. 2019년에 컬프와 스트라우스 연구팀은 최근 속도로 침하가 계속되면 해안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 모델이 예측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심각한 홍수 사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었고요. 2021년에도 카와 에르켄스 연구팀은 많은 해안 도시에서 육지가 해수면 상승보다 빠르게 침하되고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3월 24일이었죠. 페이친 우 등이 위성 데이터에 의해서 관측된 세계 해안 도시의 침하라는 제목의 논문을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했는데요. 네. 이제 오늘은 가장 최신 논문인 페이친 우의 논문 내용을 중심으로
땅의 침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들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99개 해안 도시의 침하율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대만의 타이페이, 인도의 뭄바이, 뉴질랜드의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 미국 플로리다의 템파 지역이 매년 2mm 이상 급격하게 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네. 특히 미국 플로리다의 템파 지역은 해안가를 따라 25m 길이의 넓은 지역이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데 침하 지역의 면적은 800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도시들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도시들이네요. 근데 지금 이런 곳들이 가라앉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땅이 가라앉는 속도가 더 빨라진 곳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곳들입니까? 연구에 의하면 저 해안 도시 중에 침하 속도가 최근에 와서 급격히 빨라진 세계 그 10개 도시 가운데 9곳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 네.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해안 도시는 중국의 텐진입니다. 매년 52.2mm의 침하 속도를 보였고요. 인도네시아 세마랑이 39.6mm, 자카르타가 34.4mm,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가 29.4mm로 4위를 차지했죠. 예. 5위와 6위는 베트남의 호치민시, 하노이시고요. 7위가 방글라데시의 치타콩, 8위가 일본의 고베, 그리고 9위가 인도의 캐럴라였습니다. 네. 비아시아권으로 유일하게 미국의 휴스턴이 10위에 올라 있고요.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10위인 휴스턴 침하 속도의 3분의 1 정도죠. 약 6.6mm 정도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이 연구한 99개 도시 가운데 3분의 1인 33개 도시가 연 10mm 이상 가라앉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예. 이 수치는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연 2.6mm부터 4배 정도 빠른 속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시아 지역의 땅 침몰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땅이 가라앉는 원인이 뭘까요? 땅의 그 침하를 가져오는 가장 큰 것은 지하수 추출 혹은 석유라든가 가스 시추, 도시의 과다한 건물로 인한 건물 하중 등 인간 활동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지하수 추출이 침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해안 도시 중에서 침하 속도가 빠른 지역의 침하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의 템파 지역으로 위성에 의한 침하 지역과 오른쪽에 구글 어스의 영상이 있는데요. 오른쪽 영상에서 작은 흰 원이 여럿 보이고 있죠. 네. 이 원은 지하수를 추출하는 곳으로 템파베이 워터사는 13개 구멍에서 하루에 1억 2천만 갤런을 빼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양쪽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지하수 추출 구멍이 많은 지역의 침하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도시로 중국의 텐진인데요. 외곽에서 연 50mm의 침하 속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침하 속도가 가장 빠른 붉은색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많은 공장이 위치하는 산업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 지역에서의 급속한 침하의 가장 큰 원인도 지하수 추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인간 활동, 특히 지하수를 많이 끌어다 쓰는 것이 이 집안 침하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을까요? 일단 이제 연구팀은 이렇게 이제 집안이 침하되는 가장 큰 원인이 지하수 추출로 보고 있거든요. 예. 즉 인간 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봤는데 침하 속도를 늦추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감시 활동을 확대를 하고요. 지하수 추출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규제에 성공한 예가 있는데요. 인구 1,050만 명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같은 경우 30년 전에 매년 28cm씩 가라앉았는데 정부가 지하수 추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 7년 동안은 연 3cm로 침하 속도가 늦춰진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성공에 힘입어서 인도네시아 북자카르타 지방정부는 올해 초에 관내의 지하수 추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침하율을 줄이고 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대된 좀 모니터링, 또 국가의 정책 개입, 그리고 침하를 막기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해안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오늘 주로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집안 침하 현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들 국가 같은 경우 해수면 상승 문제와 함께 집안 침하까지 겹치면서 예상보다 더 빨리 바닷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지하수 추출 규제 같은 어떤 그런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 침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실천에 옮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이 오는 8월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인데요. 국민 공모를 통해 이 달 탐사선의 이름이 다누리로 선정됐습니다. 다누리라는 이름에 담긴 뜻과 다누리의 활동 계획을 양회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의 이름이 다누리로 정해졌습니다.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진 이름으로 순우리말 달과 누리다의 누리가 더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첫 달 탐사가 성공이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달 궤도선 심사 기준은 그 주제의 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또 발음, 기억 용이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고요. 특히 그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후보작을 선정하고 국민 선호도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최종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다누리라는 명칭을 제안한 수상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오는 8월 다누리 달 탐사선 발사 현장을 참관하게 됩니다. 제가 제안한 이름으로 1년 동안 달 궤도 이렇게 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달을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탐사선 다누리는 우리 시각 오는 8월 3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페이스X 팔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다누리는 마지막 우주 환경 시험을 완료했고 현재 발사장 이송을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발사 후에는 넉 달 반 동안의 비행으로 오는 12월 달 상공 100km 원 궤도에 진입해 1년 동안 과학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누리 달 탐사선에 실린 탑재체는 총 6개. 그중 나사 탑재체는 유인 달 착륙 계획인 아르테미스 사전 임무로 달의 음영 지역을 탐사하게 됩니다. 또 국내 기술로 개발된 5개 탑재체는 달 정밀 지도 제작,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또 올라서 9년 7개월 만에 최고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3%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4월의 3.1%보다 0.2%포인트 올랐을 뿐 아니라 2012년 10월에 3.3%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소비자가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 인식은 3.4%로 나타나 한 달 사이 0.2%포인트 높아졌고 이것은 2013년 1월에 3.4% 이래 9년 4개월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8일간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억제 조치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빚, 즉 가계 신용이 올해 1분기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말 현재 가계 신용 잔액은 1,859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과 비교해 6천억 원이 줄어들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가계 신용이 감소한 것은 2013년 1분기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가계 신용은 가계 대출과 아직 상환하지 못한 카드 사용액인 판매 신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분기 말 현재 가계 대출 잔액은 1,752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 5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이 전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2002년 4분기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밀가루 수입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보전하는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품과 외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밀가루 등의 공급망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두유와 해바라기 씨유에 매겨진 5%의 관세도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또 지난 2월 말쯤부터 시행 중인 외식가격 공표제 폐지를 밝혔습니다. 외식가격 공표제는 김밥과 치킨 등 12개 외식 품목의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표하는 건데 업체별 가격 정보가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대차 그룹 3사가 오는 2025년까지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등 전동화와 친환경 사업에 16조 2천억 원, 로보틱스 등 신기술에 8조 9천억 원, 내연 기관차 등 기존 사업에 38조 원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국내에 집중함으로써 그룹의 미래 사업 허브로 한국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내 투자 계획은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발표한 105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의 뒤인 것으로 토종 기업으로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전통적으로 유통이 주력인 롯데가 바이오와 모빌리티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간 국내 사업에 3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내놨습니다. 롯데는 국내에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공장을 신설하는 데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헬스와 모빌리티 등 신성장 산업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올해 실증 비행을 목표로 하는 도심 항공교통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며 부농의 꿈을 일구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창농타운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에서는 맞춤형 지원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섯과 옥수수 등 복합 영농을 하는 농장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새송이 버섯 수확이 한창입니다. 농장 주인은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입니다. 체험학습을 같이 하다 보니까는 고객들이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와서 버섯을 사가시고 맛있다는 피드백이 바로 들어오니까는 그런 거에서 이제 또 바로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갖가지 버섯과 하미과, 오색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는 나주의 청년 농업인은 565명입니다. 청년 후계농 정착 지원과 청년 사업가 양성 등에 힘써온 성과입니다. 장목별 맞춤형 영농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역 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나주시는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을 이끌어갈 선도적인 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청년 농업인은 모두 만여 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시책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농업인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농타운도 문을 열었습니다. 창농타운에서는 기술과 마케팅 그리고 장비 무상 지원 등 갖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창업 모델 발굴과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한 대학 캠퍼스에서 정체불명의 인공 동굴 여러 개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무기고로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존 상태가 좋아서 연구 가치가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66년 설립된 국립군산대학교입니다. 캠퍼스 한복판 한 경사면이 통제선에 막혀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겨우 드나들 만한 틈새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이 판 것으로 보이는 동굴이 펼쳐집니다. 입구부터 해서 깊이 30m 정도의 동굴에 직접 들어와 봤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어디에 쓰였을지 모를 구멍들이 곳곳에 파여 있습니다. 얼마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입구가 무너져 내린 뒤 소문만 무성하던 동굴이 그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동굴 내부는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등간격으로 뚫려 있는 이 구멍들은 어떠한 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뚫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일대에 지금까지 파악된 인공 동굴만 6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옛 항공사진 자료상에 입구가 포착된 곳까지 합치면 모두 7개로 추정됩니다. 연구진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군이 이 동굴을 무기고 등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에 6.25 전쟁 당시 주민 120여 명이 집단 학살된 또 다른 인공 동굴도 있어 새로 발견된 곳들과의 관련 여부도 관심입니다.
근데 여러 동굴이 발견되면서 이 동굴들이 원래는 일제 말기에 일본군이 미군의 주둔을 막기 위해서 뚫었던 동굴들이구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에서 만들어지고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우익 인사들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막 발견된 만큼 이들 동굴의 정확한 역사적 가치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말기에 이곳에 있었던 일본의 그 164단 과 관련된 그런 군사 시설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학술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반되어야 정확한 어떤 그런 그 사실 규명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진은 동굴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밝힐 문헌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당시 근처에서 산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추가 조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국 회의가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44개국 국방 당국자들은 현지 시각 23일 우크라이나 방어 자문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우크라이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우크라이나 전황을 공유하고 군수품은 물론 인도적 지원을 독려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서방 국방 당국 간 협의체입니다. 지난달 독일 람슈타인 미국 공군기지 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회의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44개국 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모두 발언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퇴하도록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년여 만에 열린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맥도날드에 이어 스타벅스도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는 등 러시아는 안팎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여 만에 열린 스위스 다보스 포럼. 세계 정재계 주요 인사가 모인 이번 회의의 최대 이슈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화상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진군을 멈추게 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Ось чому Україні потрібні фінанси. Це мінімум 5 мільярдів доларів щомісячно. 특히 석유 금소와 은행 거래 차단, 무역 중단 등 러시아의 공격을 멈추기 위해 최대한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Щоб Росія і кожен інший потенційний агресор, який хоче піти жорстокою війною проти сусіда, чітко знали, до чого це одразу призводит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에 집중 포격을 가하는 등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동맹국 벨라루스와 정상회담에 나선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 제재에 루블화 결제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Товарным группам переходим на национальную валюту, на рубли, и э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укреплению рубля. 하지만 유엔 제네바 대표부에서 근무하는 베테랑 외교관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사임하는 등 러시아 내부의 동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을 기획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영원히 권력을 누리는 것이라며 사실상 푸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또 맥도날드에 이어 세계 최대 커피 업체인 스타벅스도 15년 만에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는 등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하나로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며칠 내에 금지할 것이라고 독일 정부 고위 인사가 예상했습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EU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방안에 대해 며칠 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벡 부총리는 그러나 원유 수입 금지만으로는 전쟁에 나선 러시아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즉각적인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러시아가 원유 수출량 감소 속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점 때문이라고 하벡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와 미국은 국제유가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벡 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치솟는 유가에 대응해 디젤 비축료를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CNN 방송이 현지 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디젤 재고 감소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젤 가격은 최근 북미 지역 정제 공장 다수가 문을 닫은 데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항공 여행 수요가 회복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급등했습니다. 특히 정유소가 부족한 미 북동부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최근 몇 주간 재고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졌고 가격은 뉴욕 기준 평균 갤런당 6.52달러로 1년 전보다 102%나 올랐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감추는 사람을 일컬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위험한 일로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억지로 웃는 사람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연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음에 없는 웃음을 억지로 계속 웃는 게 그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정말 바로 공감이 되는데요. 이른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죠. 정확히 어떤 병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스마일 증후군, 스마일 페이스 증후군으로도 불리는데요. 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고 있어도 자꾸 눈물이 난다. 이런 노래 가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증상을 들으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네, 실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콜센터 상담원이나 제품 판매원, 승무원이나 은행 창구 직원 이런 사람들처럼 감정 노동자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누른 채 회사나 조직의 입장에 따라 말투와 표정을 연기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본인도 모르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감정 노동자는 일반인보다 스트레스를 6배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감정적 부조화로 인해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걸리기도 합니다. 처음 이 증상을 심리학적 용어로 사용한 일본의 나스메 마코토 교수에 의하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자신의 고용 상태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감정 노동자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직장인 10명 중에서 4명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포털 커뮤니티 사람인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직장인 9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41%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우울하지만 대인 관계를 위해서 억지로 웃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억지 웃음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 꽤 흔하게 나타나고 특히나 감정 노동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좀 주의해서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이 증후군이 나타날 경우 감정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고 자기 환멸과 같은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울감으로 인해 식욕이 감퇴되고 매사에 의욕이 좀 떨어지고 피로감과 불면증을 겪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게 되면서 면역 체계와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서 소화 불량이나
탈진, 수면 장애들이 갑작스럽게 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준 높은 감정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자살 충동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어떤 그 증상으로도 나타나는군요. 네. 자, 그런데 업무적으로 항상 웃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앓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원인 때문일까요? 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개인의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중압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강조해야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억압하는 일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내면에 남아있게 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고 결국 마음은 힘들지만 웃어야 하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의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을 바라는 주위 분위기와 계속해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만드는 분위기 속에서 압박감을 느낄 때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분노나 화 같은 감정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 힘들어도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된 것인데요. 늘 잘해야 하는 모습과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심한 경우 억지로 웃느라 입 주변이 경련이 날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나 본인조차 우울증인 걸 자각하지 못하다가 문득 기분이 가라앉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지 고민에 빠지고 회의감과 공허함이 밀려와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항상 친절해야 한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이런 우울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신과 의사인 캐더티레 박사가 제시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7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얼마나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두 번째, 최대한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 기분이 안 좋아도 명랑한 척한다. 네 번째, 삶에 대한 흥미가 없고 모든 게 비관적이다. 다섯 번째, 불면증에 시달린다. 여섯 번째, 식욕과 성욕이 없다. 일곱 번째, 집중력이 저하돼 업무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이 7개의 증상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수가 많을수록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보면서 제가 몇 가지나 좀 해당이 되나 봤는데 한 2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예. 자, 신체적인 병도 그렇지만 마음의 병 역시 또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평소에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문제든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예방적 차원의 대처법을 알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특징은 웃음이나 즐거움이 아니면 다른 감정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이나 분노, 화 같은 감정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감정은 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음은 병들게 되고 내 감정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믿음이 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 감정들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거나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대상에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표정을 연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는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부드럽고 정중한 솔직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상담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 또는 항우울제 복용 등이 도움이 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만 익혀도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리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도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소속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예. 또한 상처 입은 감정 노동자들을 위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꾸준히 실시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쁘면 기쁜 대로 또 슬프면 슬픈 대로 그 솔직한 감정을 수용하고 또 표출하는 것이 참 중요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쌓아두지 않고 또 지혜롭게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연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여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성공 사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인공지능 반도체는 아직 초기 단계로 성장 가능성이 커서 우리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가 부족했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자사의 항바이러스제 후보 물질이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 식품의약국 FDA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바이오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CpCOV03의 주성분인 니클로사마이드가 원숭이 두창 계열 바이러스의 증식을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임상시험이 비윤리적일 경우엔 동물 실험만으로도 결과만으로 치료제로 승인하는 패스트트랙 절차가 있으며 CpCOV03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임상 이상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으면 동물 실험만을 거쳐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승인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와 이수화학이 스마트팜 기술과 청정에너지 신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키스트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천연물 소재 개발과 스마트팜 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신소재, 신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를 위한 인력 교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식물 공장 기반 기능성 천연물 생산과 원료 표준화 기술 개발을 위해 키스트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애트리 컨퍼런스 2022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탈바꿈, ICT로 꿈꾸는 미래 세상을 주제로 애트리가 그동안 개발한 연구 성과를 산학연 등과 공유하고 ICT 기술이 변화시킬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포토닉스 기술 등 애트리가 개발한 연구 성과 25개가 전시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의 이름이 국민 공모를 통해 다누리로 정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누리말 달과 누리다의 누리가 더해진 이름으로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하죠. 이번 공모에는 누리호 때보다 6배나 많은 6만 건이 접수돼서 달 탐사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성공적인 달 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